수면 경제학 1편 나를 속이는 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1980년에 태어나서 어느덧 47이 된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낮에는 엔지니어로서 기계를 만지고 밤에는 이렇게 여러분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은 핸드폰 화면은 뒤집어 두셔도 좋습니다. 그저 제 목소리를 멀리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돈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분들도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복잡한 숫자나 그래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IMF가 터졌습니다. 부모님의 한숨소리를 들으며 청춘을 보냈죠.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이제 좀 자리 잡나 싶었을 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더군요. 그때 제 통장이 꽤 많이 아팠습니다. 그 두 번의 큰 파도를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경제라는 건 차가운 계산기로 두드리는 게 아니구나. 결국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 그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지갑을 열 때마다 후회하는지, 왜 내 머리는 자꾸 나를 속이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한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손해본 게 있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요.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어깨에 힘을 한번 툭 빼볼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디드로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은 좀 어렵지만 내용은 아마 다들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겁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드니 디드로라는 아주 똑똑한 철학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친구에게 아주 멋진 빨간색 실내복, 그러니까 가운을 선물 받습니다. 색깔도 아주 곱고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고급 가운이었죠. 디드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가운을 입고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운은 너무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데 그걸 입고 앉아있는 책상이 너무 낡아 보이는 겁니다. 가운의 품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디드로는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자, 책상을 바꾸니 이번엔 뭐가 거슬렸을까요? 네, 벽에 걸린 그림이 촌스러워 보입니다. 그림을 바꾸고 나니 이번엔 의자가, 그 다음엔 시계가. 결국 디드로는 가운 하나 때문에 서재의 모든 가구를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한탄했죠. 나는 내 낡은 실내복의 주인이었는데 새 실내복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어떠세요?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 같지 않죠? 우리 솔직해져 볼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주말에 가족들이랑 캠핑을 좀 다녀볼까 해서 캠핑 의자를 2개 샀습니다. 세일하길래 가볍게 샀죠. 그런데 의자를 펴놓고 보니 그 앞에 놓을 테이블이 없으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샀습니다. 테이블을 사니까 그 위에서 고기를 구울 버너가 필요하고 텐트가 필요하고 결국 짐이 너무 많아져서 차를 SUV로 바꿀 뻔했습니다. 겨우 의자 2개로 시작된 일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디드로 효과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면 그와 어울리는 다른 물건을 계속 사게 되는 심리죠. 우리의 뇌는 통일성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하나가 튀면 나머지도 그 수준에 맞춰야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최근에 무언가를 사고 나서 계속 다른 물건이 눈에 들어온다면 아, 내가 낭비벽이 심한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뇌가 디드로 아저씨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물건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가 되어가고 있나?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 조금 더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매몰 비용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영화를 한 편 보러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표값이 요즘 꽤 비싸죠. 15,000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화 시작 30분이 지났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내용도 엉성하고 배우들 연기도 어색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그냥 나와서 맛있는 커피나 마신다. 2번, 돈이 아까우니까 끝까지 참고 본다. 대부분은 2번을 선택합니다.
이미 낸 돈 때문이죠. 그 15,000원이 아까워서 내 소중한 이 시간까지 추가로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불해서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 그게 바로 매몰 비용입니다. 가라앉아버린 비용이란 뜻이죠. 엔지니어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기계를 고치다가 부품 하나가 불량인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품 값이 비싸다고 해서 불량인 채로 계속 조립하는 엔지니어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나중에 기계 전체가 망가지니까요. 과감하게 버리고 새 부품을 쓰는 게 이득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게 돈이나 투자가 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주식을 합니다만 내가 산 종목이 계속 떨어질 때 손절 버튼 누르는 게 왜 그리 힘든지요. 내가 이걸 얼마나 공부하고 샀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본전 생각. 네, 그놈의 본전 생각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고 계신 게 있나요? 그게 주식이든 아니면 이미 마음 떠난 인간관계든, 단지 지금까지 쏟은 정성이 아까워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포기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막는 아주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꾸 아깝다라고 속삭이겠지만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전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가끔 엉뚱한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현명해진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알았으니 이번에는 아주 먼 옛날 바다 건너 다른 나라 이야기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역사 이야기라고 해서 지루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먹고 사는 이야기, 욕심내고 후회하는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기는 17세기의 네덜란드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운하 위로 배들이 지나다니고 풍차가 천천히 돌아가는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돈이 모이는 아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풍족했고 뭔가 새롭고 아름다운 것에 목말라 있었죠. 그때 저 멀리 동방에서 낯선 꽃 하나가 들어옵니다.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봄이 되면 공원에서 흔하게 보는 꽃이지만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튤립은 난생 처음 보는 신비로운 보석 같았습니다. 왕관처럼 생긴 꽃봉오리, 진한 색깔. 귀족들은 이 꽃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꽃을 정원에 심고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 튤립국은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꽃이 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다발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어제는 튤립 한 뿌리에 황소 한 마리 값이었는데 오늘은 마차 한 대 값이 되고 내일은 집 한 채 값이 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양파처럼 생긴 그 작은 뿌리 하나가 암스테르담의 으리으리한 저택 한 채 값과 똑같아진 겁니다. 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두 수선공도, 빵집 주인도 평생 모은 돈을 들고 튤립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공포, 그리고 나만 돈을 못 벌 것 같은 조바심이 온 나라를 뒤덮었죠. 이게 바로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거품, 튤립 파동입니다. 참 신기하죠? 400년 전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몇 년 전 전국의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오를 때, 혹은 알 수 없는 코인 하나가 수백 배 폭등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딱 이렇지 않았나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 우리의 마음이나 인간의 욕망은 참 놀랍도록 똑같이 반복됩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집 한 채 가치가 있는 거야? 그냥 꽃이잖아. 그 의심이 시작되자마자 거품은 순식간에 터졌습니다. 가격은 폭락했고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빈털터리가 되었죠. 아름다운 튤립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욕망이 사라지자 그저 시들면 버려지는 식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중요한 건 휩쓸리지 않고 나의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게 튤립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자, 이번에는 인물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이 사람을 떠올리실 겁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과나무 아래서 우주의 원리를 깨달은 그 천재 과학자. 수학, 물리학, 천문학. 모르는 게 없었던 뉴턴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말이죠. 뉴턴이 살던 당시 영국에서는 남의 회사라는 회사의 주식이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첨단 기술주 같은 거였죠. 천재 뉴턴도 이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꽤 짭짤한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여기까진 아주 완벽했죠. 역시 뉴턴은 투자도 잘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뉴턴이 주식을 팔고 나서 주가가 미친 듯이 더 오르는 겁니다. 친구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어 파티를 하고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남이 돈 버는 걸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뉴턴은 주가가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전 재산을 털어 다시 들어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뉴턴은 당시 돈으로 2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 수십억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연구해서 번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뉴턴은 죽을 때까지 누가 옆에서 남의 회사 이야기만 꺼내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센티미터 단위까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할 수가 없다. 어떠세요? 조금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그 위대한 뉴턴도 고점에 물려서 후회했습니다. 천재 과학자도 욕심 앞에서는 눈이 멀고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혹은 돈 문제로 실수를 하는 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뉴턴도 못 피한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피하겠습니까? 그저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렸구나, 내가 잠시 분위기에 취했구나 하고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뉴턴이 주식은 실패했지만 위대한 과학자로 남은 것처럼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통장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뉴턴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툭 털어버리세요. 아이고, 뉴턴도 그랬다는데 뭐 하고 말이죠. 돈은 돌고 도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여러분의 마음만 다치지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밤이 더 깊었네요. 과거의 실수들은 다 저기 17세기 네덜란드 바다에, 영국 런던의 안개 속에 묻어두고 오세요. 지금 여기에는 편안하게 쉬고 있는 여러분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볼까요? 역사책을 덮고 주말에 영화관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달콤한 캐러멜 팝콘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작은 사이즈 팝콘이 5,000원. 그런데 2배나 큰 라지 사이즈가 5,500원입니다. 500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나요? 아마 10명 중 9분은 500원 차이면 큰 거 먹는 게 이득이네? 하고 라지 사이즈를 짚으실 겁니다. 다 못 먹고 남기더라도 말이죠. 이게 바로 사장님들의 고도화된 전략, 미끼 효과입니다. 사실 사장님은 작은 팝콘을 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작은 팝콘은 그저 여러분이 라지 팝콘을 싸다고 느끼게 만드는 들러리, 즉 앵커닷 역할을 할 뿐이죠. 저는 엔지니어라서 기계를 자주 만집니다. 기계는 참 정직하고 효율적입니다. 전기가 100만큼 필요하면 딱 100만 가져갑니다. 전기가 싸네? 더 먹어야지 하고 과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감정에 휘둘리고 분위기에 약하고 때로는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다가도 모를 사람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니 가끔 비합리적인 소비를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니까 가끔은 그 비합리적인 팝콘 한 통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식당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선 것도 자주 보시죠? 와, 저기 진짜 맛집인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뒤에 서고 싶어집니다.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악대차가 빵파레를 울리며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모습에서 나온 말이죠.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유행하는 건 한번 먹어봐야 할 것 같은 마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무리 속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긴 줄 끝에 있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일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나도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속도로 걷는 것. 유행하는 맛집이 아니라 내 입에 맞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찾는 것. 그게 진짜 내 인생의 경제를 흑자로 만드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밤이 깊었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나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는 그 복리입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이죠. 사람들은 돈을 불릴 때만 복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에도 복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낸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특별한 일 없이 그저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온 평범한 하루였나요? 아무런 성과도 없는 제자리 걸음 같은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묵묵히 버텨낸 그 인내심이, 남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하게 휴식하는 이 시간이 내일의 나를 위한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의 이 평범한 시간들이 복리로 쌓여서 언젠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시간을 허비한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미래에 투자하신 겁니다. 회계 장부를 정리하듯 오늘 하루를 정산해 보겠습니다. 아픈 곳 없이 버텨준 몸 자산, 힘들 때 웃어넘긴 마음 자본, 가족과 나눈 저녁 인사 수익. 계산해보니 역시 남는 장사였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흑자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오늘 쌓아둔 복리 덕분에 조금 더 괜찮은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세요.